쿵, 쿵.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하늘로 보낸 제 아들의 심장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저는 지난 말복날 우리 콩국수 가게에서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가슴에 귀를 대고서요. 믿기지 않으시지요? 저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그 남자는 여름 끝자락이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찾아와 하얀 콩국수에 설탕을 3스푼 넣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딱 3번만 저어서요. 이 세상에 그렇게 먹는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10년 전 먼저 간 제 남편, 그리고 3년 전 말복밤에 떠난 34살 제 아들 준호. 오늘 65살 먹은 이 엄마가 가슴에 돌덩이처럼 묻어뒀던 그 여름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콩국수 드실 때 소금 넣으세요? 설탕 넣으세요? 댓글에 나는 소금파다, 나는 설탕파다 먼저 적어놓고 들어와 주세요. 별것 아닌 이 질문 하나가 어떻게 죽은 아들을 엄마 품에 다시 데려다 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장골목 끝에서 간판이라고 해봐야 콩국수 석자가 전부인 국수집을 40년째 하고 있는 65살 엄마입니다. 여러분, 말복 지나면 여름도 끝물이라고들 하지요. 남들은 그 말이 그렇게 반갑답니다. 지긋지긋한 더위가 드디어 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여름이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여름이 가면 우리 아들이 또 한 뼘 멀어지는 것만 같아서요.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지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전라도 산골에서 맨몸뚱이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서울 와서 안 해본 일이 없었대요. 공사판 등짐도 지고 연탄도 나르고 그러다 손수레에 국수솥을 싣고 시장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수레가 10년 만에 3평짜리 가게가 됐지요. 여름이면 콩국수, 겨울이면 잔치국수. 그게 우리 집 사계절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면 저는 콩 삶는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노란 백태를 가마솥에 푹 삶아 맷돌에 드르륵 드르륵 갈고 삼배자루에 넣어 두 손으로 꼭꼭 짜냈지요. 세상이 좋아져서 기계가 다 갈아준다는데도 그 양반은 죽는 날까지 맷돌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대로 갈면 콩이 성을 내요. 맷돌로 갈아야 콩이 웃는 법이요. 콩이 웃긴 머루서요. 지금 생각해도 참 콩 하나에 유난스러운 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한테는 남들이 들으면 기야말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콩국수에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넣는 겁니다. 그것도 꼭 3스푼. 시계 방향으로 딱 3번만 저어서요. 콩국수는 설탕이요. 구수한 맛은 단맛이 받쳐져야 사는 법이요. 소금은 콩을 울리고 설탕은 콩을 웃게 하는 것이요. 손님들이 웃었지요. 사장님 입맛 한번 별나다고. 그러면 남편은 허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별나긴 무엇이 별나. 우리 어메가 이렇게 먹여 키웠는디. 우리 준호는 그 가게 앞 평상에서 컸습니다.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고물 선풍기가 덜덜덜 돌아가는 평상에 아버지랑 아들이 나란히 앉아 똑같이 설탕 넣은 콩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먹었지요. 준호가 67살 때였나? 아버지 흉내를 낸다고 설탕을 5스푼이나 퍼넣었다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뺏으면서 그랬어요. 3스푼이요, 3스푼. 넘치면 콩맛이 숨어분단께. 뭐든지 알맞을 때 멈추는 것이 맛이요.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우리 준우도 꼭 3스푼, 시계 방향으로 3번. 국물부터 한 모금 크게 마시고 그 다음에야 면을 드는 것까지 아주 지 아버지를 그대로 막아놨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놀렸답니다. 콩국수에 설탕 넣는 집이 어딨냐고. 그러면 우리 준호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 멋인데 니들이 몰라서 그래.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합니다. 얼음 동동 띄운 대접을 두 손으로 받아들던 손님들.
오늘도 매진이냐고 소리치던 옆 생선가게 아줌매, 그리고 평상 위에서 똑같은 폼으로 국수를 먹던 크고 작은 두 그림자. 그런데 10년 전 여름에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새벽에 콩을 삶다가 가마솥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한 번 못 가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에는 콩물 묻은 국자가 쥐어져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맷돌 돌릴 힘도 없었고 솔직히 살아갈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27살 우리 준호가 아버지 맷돌 앞에 가만히 앉더니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맷돌 이제 내가 돌릴게. 엄마 국수는 내가 지킨다. 회사 다니는 놈이요. 그날부터 7년을 토요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와서 콩을 갈았습니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들고 일요일엔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했지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이 어딨노? 엄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는갑다. 예, 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엄마였습니다. 딱 34년 동안만요. 그 애가 34살 되던 해 초여름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데 가게 문이 열리더니 준호가 웬 처자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벼처럼 고운 색식감이었지요. 그 처자가 얼음 동동 뜬 콩국수를 앞에 두고 저한테 처음 건넨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설탕 넣어봐도 될까요? 준호가 데려온 색식감에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이름은 수진이, 32이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설탕 3스푼을 덜어주니까 처자가 조심조심 한 젓가락을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어? 이게 왜 맛있죠? 그러더니 그릇을 싹 비우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부로 전향하겠습니다. 설탕 팔게요. 그 넉살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 보내고 10년 만에 그렇게 소리내서 웃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둘이 만난 것도 우리 콩국수 때문이었답니다. 재작년 폭염에 병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준호가 응급실에 콩국수 40그릇을 배달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그릇받으러 나온 사람이 수진이었고요. 국물이 하도 고소해서 그릇 돌려주러 갔다가 이 사람한테 붙잡혔지 뭐예요. 수진이가 그러면서 웃는데 준호 녀석은 귀가 빨개져서 국수만 먹는 척을 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우리 가게는 셋이 됐습니다. 토요일 새벽이면 준호가 맷돌을 돌리고 수진이는 그 옆에서 오이를 채 썰고 저는 두 놈 등짝을 바라보면서 국수를 삶았지요. 수진이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간호사라 그런지 마늘 한 톨을 까도 반듯하고 행주 한 장을 개도 각이 살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이 볕 같았습니다. 단골 할머니들 혈압을 재드린다고 평상에 앉으면 우리 가게가 잠깐 동네 보건소가 됐지요. 한 번은 수진이가 저도 맷돌을 돌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는 척을 하는데 그 말이 글쎄 지 아버지 말 그대로인 겁니다. 천천히 힘으로 돌리면 콩이 성을 내. 맷돌로 갈아야 콩이 웃는 법이야.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다가 혼자 앞치마 자락에 눈가를 찍었습니다. 죽은 사람 말투가 산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 어찌나 반갑고 서럽던지요. 시장 사람들도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며느리 복이 터졌네, 터졌어. 요즘 세상에 저런 색시가 어딨어? 며느리라는 말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벌써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수진이. 7월이 되니 준호가 그러더군요. 엄마, 저희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요. 말복 지나고 그제 일요일 어때요? 저희도 한풀 꺾을 테고. 수진이네도 좋다고 했답니다. 사돈 되실 분들이 딸 새 키운 교사 내외신데 사람이 참 순하다고요. 며칠 뒤에는 그 댁에서 열무김치를 한 통 보내오셨습니다. 국수에 얹어 먹으니 맛이 기가 막혔어요. 얼굴도 못 본 사돈끼리 김치로 먼저 인사를 나눈 셈이지요. 저는 그날부터 사람이 붕 떠서 살았습니다.
장롱 깊숙이 모셔둔 한복을 꺼내 볕에 널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다지 서랍에서 그걸 꺼냈지요. 남편이 개업 30년 되던 해에 사준 쌍가락지요. 임자 손가락이 평생 국자만 잡아서 쓰겄는가 하면서 끼워주던 금가락지 한 쌍. 한 짝은 제가 끼고 한 짝은 상견례 날 수진이 손에 끼워줄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호랑 수진이가 무슨 꿍꿍이가 있긴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 나면 둘이 가게 앞에 서서 줄자를 들고 우유를 올려다보면서 쏘곤거리는 거예요. 뭐하냐고 물으면 준호가 씩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비밀이야 엄마. 상견례 전에 알게 될 거야. 수진이도 입을 꾹 다물고는 이 말만 했지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중복 지나니까 손님이 밀려들어서 콩이 동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퇴근하고 들러서 다음날 삶을 콩을 불려놓고 갔고 수진이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도 얼음을 사다 날랐지요. 말복 전날 밤에 준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말복이라 가게 난리 나겠네. 나 반찬했어. 점심 장사 돕고 저녁 마감까지 하고 갈게. 됐다 이놈아. 피곤할 텐데 색시랑 놀러 나가지. 여긴 뭐하러 와. 수진이도 온대. 내일 콩국수 100그릇 팔고 셋이서 삼계탕 먹으러 가자. 복날에 국수집은 정작 복다림도 못하잖아. 녀석이 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이럽니다. 그럼 내일 보자 엄마. 끊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불려둔 콩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팔 콩이 넉넉한가 생각이라고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말복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콩을 삶았습니다. 얼음집 총각이 그날만 2번을 다녀갔지요. 문 열기 전부터 골목에 줄이 섰습니다. 준우는 오토바이로 배달을 돌고 수진이는 야간 근무 마치고 와서는 눈도 못 붙이고 서빙을 했습니다. 콩물이 동난 게 오후 4시였습니다. 준호가 땀에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120그릇이야. 우리 가게 개업하고 신기록이다. 셋이서 남은 곡물로 마지막 3그릇을 말아 평상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날도 설탕 3스푼을 넣고 시계 방향으로 3번 저었습니다. 국물부터 한 모금 크게 마시고는 캬 소리를 냈지요. 역시 아버지가 옳았어. 콩국수는 설탕이야.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우리 셋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기록 기념이에요.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한테 자랑할 거예요. 그때 매미 소리가 뚝 그치더니 빗방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복 소나기였지요. 준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그럽니다. 복날에 국수 120그릇 팔았으면 우리도 복다림은 해야지. 삼계탕집은 지금 가봐야 줄만 설 테니까 내가 마트에서 닭 사올게. 집에서 백수 끓여 먹자. 비 오는데 무슨 닭이냐. 라면이나 끓여 먹자. 엄마도 참. 말복이 가기 전에 먹어야 복이지. 녀석이 헬멧을 쓰면서 수진이한테 그럽니다. 엄마 모시고 먼저 집에 가 있어. 금방 올게. 오토바이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백수 끓일 물부터 올려놨습니다. 수진이는 마늘을 까고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은 끓다 끓다 쫄아붙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걸어도 신호만 갔습니다. 9시가 넘어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호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 말 뒤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응급실 복도를 뛰고 있었어요. 하필 수진이가 일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수진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그러더군요. 빗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차가 있었다고.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우리 준호는 닭 한 마리를 품에 안은 채로 실려왔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기계가 씩씩 숨을 넣어주고 모니터가 삐삐 울고
저는 그 옆에서 아들 손만 주물렀습니다. 준호야, 말복 지났다. 서서 오기 전에는 일어나야지. 콩 불려놓은 거 다 신다.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니까요. 그 모니터가 무슨 뜻인지 저보다 먼저 알았을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내사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심장이 이렇게 뛰는데? 손이 이렇게 따뜻한데 죽었다니요. 기계가 멈추면 심장도 멈춥니다. 준호 씨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낯선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기희 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준우 씨가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 심장 하나 보고 여기 서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준호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사고 때 돌려받은 유품이었죠. 운전면허증 뒤에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 칸에는 기증 등록카드가 꽂혀 있었고요.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저한테 보여준 적 있어요. 아버님 가실 때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보낸 게 평생 걸린다고. 자기는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뭐라도 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 어떻게 내 새끼 몸에 칼을 대? 등록을 했어도 가족이 안 된다고 하면 못 해요. 어머니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4년 전에 처음 안아봤을 때처럼요. 이 온기가 어디 가서라도 남는다면, 이 심장이 어디 가서라도 뛴다면. 새벽에 저는 코디네이터를 불렀습니다. 보내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아들 심장 받는 사람 꼭 살려주세요. 말복에서 꼭 사흘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는 아들 이마를 쓸었습니다. 잘 가라, 내 새끼. 가서도 사람 살리고 오너라.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을 무렵 간호사가 준호 물건을 챙겨다 줬습니다. 지갑하고 핸드폰하고 손목시계. 시계는 그때까지도 가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영정으로 쓸 사진이 없어서 수진이가 말복날 찍은 그 사진에서 웃는 얼굴만 오려 썼습니다. 120그릇 팔았다고 좋아 죽던 그 얼굴로 우리 준호는 국화꽃에 둘러싸였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빈소에 와서 조의금 한 옆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부주 한 푼 없이 육개장만 먹고 가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발인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간판집인데요. 주문하신 간판이 나와서요. 김준호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호자분께 겁니다. 간판집 사장님이 트럭에서 내린 물건은 천에 쌓인 커다란 간판이었습니다. 천을 걷어내니 큼지막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콩국수.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드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40년을 간판도 없이 장사하셨다고. 상견례 날 새벽에 몰래 다뤄드릴 거라고. 놀라시는 얼굴이 제일 기대된다고요. 줄자를 들고 소곤거리던 두 놈의 비밀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간판을 붙들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간판은 달지 못했습니다. 도로 천에 싸서 가게 구석에 세워뒀지요. 49제를 마친 날 시동생 내외가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절값 냈다고 생색을 내더니 시동생이 방바닥에 앉기가 무섭게 입을 엽니다. 형수님, 준호 사망보험금이 2억이라면서요? 그 큰 돈을 혼자 끼고 뭘 어쩌시게요? 조카 목숨값이면 집안이 같이 써야지요. 집안이요? 그 집안이 어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동서가 말을 받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그리고 죽은 자식 얘기 좀 그만하세요.
듣는 사람 재수없게. 그때 마침 수진이가 반찬통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동서가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럽니다. 쟤는 또 뭐예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왜 아직까지 남의 집에 들락거려? 설마 보험금에 숟가락 얹을 셈인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두 번 말 안 해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명절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가게 자리를 팔아서 나누자는 둥, 형님 혼자 살면서 그 돈이 왜 필요하냐는 둥.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는 법을 그때 배웠습니다. 가게는 열지 못했습니다. 맷돌에 먼지가 앉고 가마솥에 녹이 슬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문틈으로 반찬을 밀어넣고 갔습니다. 처서가 지나고 첫눈이 오고 그 겨울 내내 저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게 지냈습니다. 수진이만 매주 왔습니다. 먼 데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와서 밥을 안 치고 보일러를 확인하고 제 약을 챙겼습니다. 봄이 오던 날 저는 그 아이를 앉혀놓고 반다지에서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견례 날 네 손에 끼워주려는 거다. 상견례는 못했어도 너는 내 며느리였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수진아, 너는 살아야지. 여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 저 어머니 못 버려요. 버리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배웠다. 준호 심장도 그렇게 보냈어. 그 아이는 가락지를 지고 한참을 울다가 갔습니다. 얼마 뒤에 먼 지방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지요. 그렇게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준호 첫 기일을 며칠 앞둔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원을 거쳐서 온 편지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굴도 성함도 알 수 없는 분께 평생 갚지 못할 목숨을 빚졌습니다. 두 아이 아빠로 다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콩밥에서 콩만 골라내던 사람인데 여름이 되니 콩국수가 미치도록 먹고 싶습니다. 이게 혹시 그분의 마음일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저는 마루에 선 채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도 읽었습니다. 콩국수가 먹고 싶답니다. 콩만 골라내던 사람이 콩국수가 미치도록 먹고 싶답니다. 답장은 끝내 쓰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음날 새벽 가게 문을 열고 맷돌에 앉은 1년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년 만에 콩을 불렸습니다. 아들 심장이 콩국수가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말아야지요. 가게 문을 다시 열자 시장 사람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생선가게 아줌매는 첫 손님으로 들어와서 콩국수 2그릇을 시켜놓고 한 그릇은 평상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순호 몫이라면서요. 그렇게 다시 여름을 났습니다. 국수를 말고 편지를 꺼내읽고 또 국수를 말면서요. 우리 준호 심장은 어느 하늘 아래에서 뛰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맷돌 돌리는 발에 힘이 났습니다. 이듬해 여름도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입주 지난 토요일 점심이었지요. 처음 보는 남자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왔습니다. 마흔쯤 되어 보이는 멀끔한 양반이었습니다. 콩국수를 시켜놓고는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저를 부릅니다. 저 사장님, 혹시 설탕 있을까요? 국수 삶던 손이 멈췄습니다. 소금통은 상마다 놓여 있습니다. 40년 전 장사에 설탕을 찾는 손님은 이 세상에 딱 둘이었습니다. 저는 선반호에서 사기단지를 내렸습니다. 준호가 쓰던 설탕 단지입니다. 버리지를 못해서 그냥 얹어두고 살았지요. 남자가 설탕을 뜹니다. 한 스푼, 2스푼, 3스푼. 그리고는 시계 방향으로 딱 3번을 쳤더니 국물부터 한 모금을 크게 마셨습니다. 이야, 이 맛이네.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맛이랍니다. 저는 주방 기둥을 붙들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싹 비우고 계산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국물이 정말 시원하네요. 또 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꺼내놓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콩만 골라내던 사람이 콩국수가 미치도록 먹고 싶다던 그 편지를요. 남자는 정말 또 왔습니다. 그다음 토요일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설탕 3스푼에 3번을 적고 국물부터 마셨습니다. 앉은 자리도 늘 같았습니다. 평상 끝자리, 준호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손님은 멀리서 오시나 봐요. 네, 좀 멉니다. 차로 2시간쯤 걸려요. 2시간이나요? 국수 한 그릇 먹자고요? 남자가 머쓱하게 웃더니 이럽니다. 그게 참 이상합니다. 이 골목이 자꾸 꿈에 나와요. 와본 적도 없는 동네인데요. 그런데 여기 평상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단골 할머니가 남자 그릇을 보더니 아는 척을 했습니다. 총각도 설탕 넣네. 우리 사장님 아들이 꼭 그렇게 먹었는데 3번 딱딱 저어서. 남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두님이 계세요? 지금은 멀리 있어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애들 얘기를 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남매를 키운다고요. 두 아이 아빠. 편지에 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종을 쳤습니다. 심장이 입맛을 기억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인지 미신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도 엄마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묻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아니면 저는 이번에는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국수를 곱빼기로 말고 수육 한 접시를 슬쩍 얹어줬습니다. 서정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단골이니까요. 그 여름이 가고 처서가 지나자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콩국수철이 끝난 겁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는 걸요. 잔치국수를 팔면서 겨울 내내 토요일마다 문쪽을 받습니다. 그의 가을부터 저는 여름이 가는 게 무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여름이 오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이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왔어요?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겨울 내내 이 집 콩국수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복이 왔습니다. 준호 3번째 길이었죠. 남자는 그날도 점심 손님이 빠질 때쯤 와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설탕 3스푼에 3번을 적고요. 그릇을 비우더니 가방에서 하얀 약봉투를 꺼냈습니다. 알약이 한 움큼이었습니다. 물을 더 따라주려고 다가갔다가 봉투에 찍힌 글자를 봤습니다. 대학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사흘을 보낸 바로 그 병원이요.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이랬습니다. 이식 후 면역 억제. 주전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 어디 수술을 하셨어요? 네, 심장이요.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언제요? 언제 받으셨어요? 3년 전 여름이요. 말복 지나고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그 새벽에 심장이 도착했다고요. 손에서 주전자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장님? 서장님 왜 그러세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남자가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로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원을 넘게 품고 산 편지를 꺼내서 남자 앞에 내밀었지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남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 이 편지 제가 썼습니다. 남자가 가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 심장으로 삽니다. 어머님, 아드님 심장으로 제가 삽니다.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했습니다. 애 둘을 두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식 대기자로만 2년을 살았답니다. 그러다 3년 전 그 말복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새벽에 심장이 도착했다고요. 남자가 울면서 그럽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살고 나니까 더 괴롭더군요. 이 심장주인이 누군지 고맙다는 절 한 번 올릴 데가 없어서요. 그래서 편지라도 썼던 겁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리 좀 와봐요. 저는 남자 손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녔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덕분에 삽니다. 덕분에 애들 아빠 노릇을 합니다. 남자가 제 두 손을 콕 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그 사람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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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34일 동안 듣던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여기서 살아 있었구나. 밥 먹으러 왔구나, 이 여름에. 저는 남자 가슴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남자도 제 등을 안고 울었습니다. 평상에 있던 단골 할머니가 아이고 소리를 내며 울고 생선가게 아줌매는 문간에 서서 앞치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말복 오후 콩국수집이 그렇게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자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찾았어. 심장 주인집을 찾았어. 2시간 뒤에 가게 앞에 차가 섰습니다. 남자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큰절을 했습니다. 그 뒤로 남매 둘이 쭈뼛쭈뼛 서 있었고요. 저는 팔을 걷었습니다. 말복이 가기 전에 먹어야 복이지. 준호가 하던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3년 전에 끓이지 못한 백숙을 그날 저녁에 끓였습니다. 닭 2마리에 마늘을 한 주먹 넣고요. 아이들이 다리 하나씩을 들고 뜯는 걸 보는데 밥이 안 넘어가고 자꾸 울음만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왔다. 그 아이는 밤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가게에서 수진이는 그 사람 가슴에 귀를 대고 오빠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남자는 처음 보는 처자가 우는데도 가만히 어깨를 내주고 있었지요. 수진이 손가락에는 그 가락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시동생 내외한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동서는 들뜬 얼굴로 형님이 웬일이시냐며 방에 앉았지요. 준호 보험금 2억 어떻게 할지 정했어요. 시동생의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한 푼도 안 나눕니다. 전부 기증인 유가족 돕는 곳에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매년 말복에는 우리 가게 콩국수를 기증인 가족들하고 소방관, 구급 대원분들께 공짜로 대접할 거고요. 그게 주는 목숨값을 준호답게 쓰는 거예요. 시동생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형수님, 정신 나갔어요? 그 생돈을 어디다? 당신들한테 갈 돈은 처음부터 한 푼도 없었어요. 준우는 죽어서 5사람을 살렸어요. 당신들은 조카 죽고 3년 동안 뭘 살렸어? 전화기 붙들고 동계산만 살렸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이 집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세요. 시동생이 신발을 구겨 신으면서 후회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후회는 남의 건 넘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뒤로 전화 한 통이 없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그날 다 내려갔지요. 그 주 일요일에 남자가 사다리를 싣고 왔습니다. 가게 구석에 천을 쓰고 서 있던 간판을 꺼내서 먼지를 닦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콩국수. 준우가 달아주려던 간판을 준우 심장이 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밑에서 손뼉을 치고 시장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준호 손목시계를 남자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심장이 거기 있으니 시계도 거기에 있어야지요. 남자는 시계를 받고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또 말복입니다. 가게에는 벌써 콩자루가 쌓였습니다.
첫 번째 말복잔치를 하는 날이거든요. 소방서에도 연락을 넣었고 기증원에도 기별을 했습니다. 남자네 가족은 이제 한 달에 두 번은 옵니다. 아이들은 저를 국수 할머니라고 부르고 그 사람은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지난 어버이날에는 남매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갔지요. 수진이는 올봄에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 가락지 끼고 시집가도 되냐고 묻길래 그러라고 준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말복에는 그 사람 손을 잡고 국수말러 온답니다. 여러분, 심장은 멈춰도 사랑은 멈추지 않더군요. 남을 살리고 간 사람은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설탕 세 스푼으로도 돌아오고 꿈에 나오는 골목으로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오늘은 미루지 마세요. 말복지나 쳐서 오면 그 전화 한 통이 또 미뤄집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목소리 꼭 들으세요. 콩국수에 설탕 넣으세요? 소금 넣으세요? 댓글에 아직 안 적으셨으면 지금 적어주세요.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설탕파입니다. 혹시 말복날 어느 시장 골목에서 설탕단지 놓인 콩국수집을 보시거든 우리 준호가 잘 있구나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시원한 여름 되시길 빕니다. 네, 친정엄마입니다. 사연 읽다가 몇 번을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 쿵쿵 하는 대목에서는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참을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보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사라진 게 아닌가 봅니다. 누군가의 입맛으로 어느 골목의 꿈으로 그렇게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오늘 밤은 그리운 얼굴 하나 떠올리면서 너무 아파만 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듣고 마음이 움직이신 분은 장기 기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쯤 찾아보세요. 그것도 준호 씨를 기억하는 방법일 테니까요. 말복더위가 고비입니다. 끼니 거르지 마시고 물 자주 드시고요. 내일은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소금이든 설탕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아참, 댓글에 설탕파, 소금파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부로 설탕파로 전향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올 말복잔치에는 준우 씨도 틀림없이 젓가락 들고 앉아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함께 있어 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손길이 다음 사연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밥 꼭 챙겨 드시고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또 만나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